요즘 평양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하죠. 이거 뭐 그곳에서 숨이나 쉬고 살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모든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다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쿠데타 계획서, 백두혈통의 내부 균열, 그리고 최고위층 신변 처리 문서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년간 충성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 사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고 무엇을 알았기에 목숨이 위험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년 동안 국무위원회 비서실장으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쿠데타 계획서에서 최고 위층 신변 처리 항목을 받고 백두혈통이 서로를 배신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평양이 무너지는 그 현장의 증언,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험하다는 게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에 있었어요. 그 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일 느꼈습니다. 저를 준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현재 48이고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국무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최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군사, 외교, 경제, 인사. 그 모든 것이 국무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그 결정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 국무위원회의 모든 행정과 문서, 회의와 일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김정은과 그 가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비서실장으로 발령받던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직속상관이 저를 불러서 짧게 말했어요. 준혁 동무, 이제부터 자네가 보고 듣는 것은 자네 무덤 속까지 가져가야 하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안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경고였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 예상외로 사소한 장면에서였어요. 어느 날 국무위원회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하는 역할이었어요. 회의 내용 자체는 평범한 행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김정은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좀 이상하지 않소?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하던 김정은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지 불과 몇 초 만에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의심 대상이 되는 게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하지 않소? 라는 한마디를 들은 지 2달 후 그 참석자는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걸 기계적으로 처리하되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보고 듣고 처리하고 기록하는 기계가 되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계처럼 일하면서 저는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모든 문서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모든 결정이 통과하는 자리예요. 누가 숙청될 예정인지, 어떤 군사 계획이 준비 중인지, 백두혈통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게 문서로, 회의록으로, 보고서로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수록 저는 이 체제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그림에 관한 것입니다. 백두혈통이 무너지는 이야기, 평양이 흔들리는 이야기, 그리고 쿠데타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실감한 건 백두혈통이라는 게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하나로 뭉친 혈족처럼 보이죠. 수령의 가족,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집안. 그런데 안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그 집안은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었어요. 밖을 향해서는 단단하게 뭉쳐 보이지만 안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이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김주애. 저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비서실장이 됐을 때 김여정은 당연히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직위가 어떻든 간에 실질적인 권력에서는 다른 어떤 간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오빠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당과 보위라인 전체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여정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떤 발언을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어떤 지시를 내려도 즉각 실행됐습니다. 간부들이 김정은 앞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여정 앞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그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환점이 된 건 김주애의 등장이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행사 동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저는 문서로 봤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누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문서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의 흔적들, 보고서의 수정 이력, 회의 전후의 분위기 변화, 저는 그것들을 통해 누가 이 결정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감지할 수 있었어요. 김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 김여정과 김정은 사이의 미세한 변화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보고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김여정의 의견이 거의 자동적으로 김정은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경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여정이 올린 의견이 김정은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른 경로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겉에서 보면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인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변화는 회의 참석 빈도였습니다. 김여정이 참석하던 일부 회의에서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의 자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정 때문이라고 됐지만 저는 그 다른 일정이 실제로 어떤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문서 정리를 위해 회의실 근처에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소? 그 말의 톤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그리고 무서운 경고가 담긴 톤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김주애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그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과 상황으로 판단하면 하나뿐이었어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직접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후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김여정과 관련된 문서들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김여정이 직접 챙기던 안건들, 그러니까 대남 공작, 핵 관련 메시지, 외교 라인, 이것들이 하나씩 다른 인물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슬며시 조용히 권한이 이동했습니다. 그 권한을 받은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대부분 김주애 주변의 인물들이었어요. 김주애를 보좌하는 자리에 새롭게 배치된 사람들, 혹은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김여정의 권력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권력이 이전되는 것까지는 권력 구조의 재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공식적으로는 인사 발령이었지만 그 인사의 성격이 달랐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혹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는 그 인사들의 패턴을 보면서 이게 정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여정의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김여정은 제가 아는 한 이 체제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오빠를 위해, 가문을 위해, 체제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충성은 권력을 유지시켜주지 않아요. 권력은 다른 권력을 두려워할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이제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존재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서와 보고서, 그리고 회의 분위기를 통해
그 내부의 긴장이 얼마나 팽팽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백두혈통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군부가 움직인다는 신호를 처음 포착한 건 저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공식 문서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정보는 공식 문서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비공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을 통해 흘러옵니다. 저한테 처음 신호가 온 건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총참모부 소속 인원을 통해서였어요. 그 사람은 저와 오랫동안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좀 조심하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사적인 말을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짧게라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뭔가 심각한 게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 업무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총참모부에서 올라오는 일부 보고서들의 발신 경로가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경로로 올라와야 하는 보고서들이 다른 경로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 차이가 워낙 미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그 경로를 관리해온 저는 달랐습니다. 경로가 바뀐다는 건 정보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누군가 정해진 채널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신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경로의 출발점이 되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총참모부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정해진 경로를 우회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정해진 경로를 우회한다는 건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조율된 움직임이 공식 채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의 가능성만을 가리켰습니다. 쿠데타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 정말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보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비서실장으로서 저는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정말 광범위한 쿠데타 준비라면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관여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올렸다가는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더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규모였어요.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총참모부 내 최소 3개 이상의 부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총참모부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인민보안성 일부 라인과도 연결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군과 보안기관이 동시에 연루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군이 움직이면 물리적인 힘이 있고 보안기관이 움직이면 정보와 통신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 둘이 합쳐지면 이론적으로는 평양 전체를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시기였습니다. 경로 우회 움직임의 빈도가 특정 시기를 전후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저는 그 시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시기는 건강 이상 관련 보고서들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위층의 건강 문제가 내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쿠데타 준비의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후계가 불확실해지고 후계가 불확실해지면 권력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노리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서 저를 가장 충격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 주요 시설에 대한 장악 계획이었어요. 저는 어느 보고서의 첨부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는 원래 다른 용도의 행정 문서에 잘못 첨부된 것처럼 보였어요.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평양의 주요 시설들 목록이 있었어요. 방송국, 통신중개소, 군 지휘시설, 그리고 보위기관 본부, 그리고 각 시설 옆에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 표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당 표기가 현재 공식 담당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장악 계획이었어요. 유사시에 어느 부대가 어느 시설을 장악하는지를 미리 배정해 놓은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항목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신변 처리. 그 항목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코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코드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았어요. 그건 최고 위층을 가리키는 코드명이었습니다. 신변 처리.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 문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쿠데타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고 위층을 제거하는 것까지 계획된 완전한 정권 교체 시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서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한테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이 문서를 봤다는 것 자체가 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매 순간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김정은이 그 움직임의 일부를 포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쿠데타 정황을 포착한 건 제가 그 문서를 발견하고 나서 약 2주 후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평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달라졌습니다. 건물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뭔가 터졌다는 걸요. 첫 번째로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은 어느 오후의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비서실로 급히 연락이 왔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는데 참석 명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포함됐는데 일부 인원은 연락을 받은 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그 회의를 지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안을 잠깐 봤습니다. 김정은이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8년 동안 그 사람의 표정을 봐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고 턱이 굳어 있었고 그리고 그 눈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있는 눈빛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분노만 있으면 어딘가로 향하는 감정이지만 공포가 섞이면 그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했어요. 회의 시작 후 약 10분이 지났을 때 안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었어요. 누가 배우요? 누가 이걸 뒤에서 꾸민 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다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오? 알면서 말 안 한 거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몸이 굳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움직임을.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더 파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선택이 지금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지하게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들린 소리는 더 컸어요.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이 순서대로 들리면서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이 열렸을 때 참석자들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입술이 터진 채로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직급의 사람이 입술이 터진 채로 회의실을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조직의 실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마무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정 인원에 대한 즉각 출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은 총참모부 소속의 중간 간부였어요. 저는 그 인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즉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경로 우회 움직임을 역추적할 때 출발점 중 하나로 나왔던 인원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출두 명령을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그 빈자리를 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하루에 한 명씩, 많을 때는 2명씩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 날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숫자가 10명을 넘어설 무렵 저는 이게 단순한 색출 작업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공포를 만드는 거였어요. 실제로 쿠데타에 관여한 인원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퍼지면 어떤 집단도 다시 뭉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회의 준비와 진행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회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김정은이 회의 테이블 위에 있던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그걸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보고서가 날아가서 테이블 건너편 참석자 얼굴에 닿았어요. 그 참석자는 꼼짝도 못하고 그걸 맞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이 됩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히려 낮을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평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가 올라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짜고 숨긴 거 아니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 방에 있는 사람 중 누구라도 짜고 숨겼다고 의심받으면 그 즉시 다음 출두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결론도 어떤 결정도 없이요. 그냥 공포만 가득 채운 채로요. 저는 회의 후 정리를 하면서 그 보고서가 날아가 맞은 참석자를 봤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엔 건강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 이상이 그 무렵을 기점으로 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외부 의료진 재초빙 요청이 다시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무국 관련 문서의 발생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쿠데타 시도로 인한 내부 숙청이 진행되면서 정권 핵심부가 흔들리고 있는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지도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그 충격은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켜요. 그리고 그 증폭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붕괴였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매일 밤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시도와 건강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평양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덕분에 그 변화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변화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보면 정말 무서운 그림이 나왔어요. 저는 그 그림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쿠데타 시도가 드러난 이후로 김정은은 군 핵심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어요. 그런데 그 재편이 단순히 쿠데타 관련 인원을 솎아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물갈이였어요. 심지어 쿠데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원들까지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교체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군 지휘 체계가 상당 부분 공백 상태가 됐어요. 오래 경험을 쌓은 간부들이 자리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조직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지휘관의 경험 부족은 그 아래 병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무력군 관련 보고서들을 처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전방부대에서 탈영이 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처음엔 몇 건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 부대에서 한 달 사이에 수십 명이 탈영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대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탈영병을 즉각 추적해서 처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들에 대한 위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빠른 추적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보고들이 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요.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군의 최말단에서 탈영이 증가한다는 건 단순히 규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그 조직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먹을 것도 없고 명령 체계도 혼란스럽고 위에서는 숙청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자명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제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경제 관련 보고서들도 처리했어요. 북한의 경제 상황은 원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보고서들의 내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양 배급 관련 보고였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먹는 곳이에요. 체제 유지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당 간부들과 군 핵심 인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 훨씬 나은 배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배급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구역의 배급 물량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보고는 평양 외곽의 일부 지역에서 배급이 아예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양이에요. 다른 지방이 아니라 평양의 배급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를 처리하면서 정말 무거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의 배급이 흔들린다는 건 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급이 불규칙했어요. 장마당에서 자력으로 생존해온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평양은 달랐습니다. 평양은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집중된 곳이에요. 그곳의 배급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의 충성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신호는 간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적인 신호였어요.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고위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도 부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정말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고위 간부들의 가족, 특히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유학이라는 명목, 치료라는 명목, 문화교류라는 명목. 이름은 다 달랐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고위 간부 가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출국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가족을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가족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내보낸 사람이 다음에 할 선택이 뭔지는 자명했습니다. 저는 그 출국 신청 목록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록에 있는 가족들의 신청을 누군가 승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승인을 내리는 사람 자체도 어쩌면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평양의 핵심 인원들이 조용히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 신호는 도주 거점이었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이 증언하신 것처럼 호위사령부 항공대의 비상탈출 훈련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는 이야기가 저희 비서실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훈련과 관련된 일부 행정 문서를 처리하면서 그 훈련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예전에는 정기적인 훈련이었어요. 1년에 몇 번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비정기적인 훈련이 늘어났고 훈련의 강도도 달라졌어요. 실제 탑승자가 동원되는 훈련의 빈도가 높아졌고 새로운 거점에 대한 사전 답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비가 아니라 준비였어요. 언제든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평양 주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지만 평양 주민 동향 보고도 처리했어요. 그 보고들을 보면서 정말 무거웠습니다. 평양 시내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정보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외부 물자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게 주로 거래됐다면 그 무렵부터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뭔가 난리가 났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요.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에서도 분위기는 새어나옵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긴장하고 간부들이 불안해하고 배급이 흔들리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지해요. 그리고 그 감지가 장마당에서 이야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저는 이 5가지 신호들을 머릿속에서 종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군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간부들이 도망 준비를 하고 도주 거점이 정비되고 민심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점에서 이 체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저를 탈출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가속되면 제가 가진 정보 자체가 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험이 이미 저한테로 향하고 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위험이 저한테로 향하고 있다는 걸 처음 감지한 건 아주 작은 변화에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본인이 처리하는 문서의 목록을 매일 상위 기관에 보고합니다. 이건 보안 절차의 일환이에요. 내가 어떤 문서를 처리했는지,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8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고 목록을 제출하고 나서 돌아오는 확인이 평소보다 늦었어요. 보통은 같은 날 확인이 왔는데 그날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하루 차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8년 동안 그 리듬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루 차이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 가지를 추가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새롭게 배치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원 배치는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의 배치는 좀 달랐어요. 새로운 인원 중 한 명이 업무적으로는 저와 직접 연관이 없는 포지션인데 자꾸 제 동선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리고 퇴근 시간에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업무상 특정 문서에 접근해야 했어요. 제 권한 안에 있는 문서였는데 접근 요청을 했더니 처음으로 거부됐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저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오류가 아니었어요. 제 접근 권한 일부가 조정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제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쿠데타 관련 문서들을 접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경로 우회 움직임을 역추적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되짚으면서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특정 보고서의 발신 이력을 봤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비서실 내부의 업무 현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수신처가 문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수신처에 국가보위성이 포함돼 있었어요. 비서실의 내부 업무 현황이 왜 보위성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 발신 이력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이 제 접근 권한이 조정되기 약 열흘 전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누군가 저를 보위성에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백두혈통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직접 보좌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회의 준비, 문서 처리, 민감한 사안 정리.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 부분을 제가 수습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방패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위성에 넘긴 거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혈통 내부의 권력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오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일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할 때 감쌌고 그 사람이 위기일 때 함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저를 배신하는 칼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이 없소.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미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12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자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운다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위에서는 쿠데타가 진행되고 백두혈통 안에서는 서로를 배신하고 군이 흔들리고 배급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어떤 미래를 갖게 될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제가 다루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생각하면 저의 탈출은 그냥 탈북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없었어요. 보위성 보고가 이미 들어간 이상 조치가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위성 보고가 들어간 이상 조치가 내려오기까지 며칠에서 길어야 일주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절차를 직접 처리해 봤으니까요. 문제는 제 신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국무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는 일반 간부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동선 관리를 받았습니다. 출퇴근 경로가 고정돼 있었고 외부 일정은 사전 보고가 필요했으며 해외 출국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저한테는 일반적인 탈북 경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향해 걸어가다가는 출발 당일에 잡혔을 거예요. 브로커를 통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브로커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즉각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면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비서실장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회 관련 긴급 문서를 직접 특정 기관에 전달하는 권한이었어요. 이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가 아닌 물리적 문서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 쓰이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은 제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동에는 경호 인원이 따라붙지만 동선 자체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권한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와 딸을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가족이 먼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했어요. 만약 제가 먼저 사라지면 가족이 연좌제로 즉각 위험에 처하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아주 간략하게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딸을 데리고 외과에 다녀오시오.
거기서 내 연락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딸한테는 그냥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딸은 영문을 몰랐겠지만 외갓집에 간다는 말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금요일 아침 딸이 출발하는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딸이 나가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문서 전달 임무를 신청했습니다. 전달처는 평양 외곽의 특정 기관이었어요. 그 기관으로 향하는 경로는 제가 미리 파악해둔 특정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임무 승인이 났어요. 저는 그날 오후 늦게 출발했습니다. 경호 인원 2명이 동행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고 경호 인원들과 짧게 대화도 나눴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구간에서 경호 인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뒀어요. 비서실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 구간의 특정 행정 처리가 진행되도록 미리 설정해둔 거였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호 인원들이 잠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업무상 잠깐 이동하는 것처럼요. 처음 몇 걸음은 정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그런데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경호 인원이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채기까지 저는 최대한 많은 거리를 벌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 몇 분인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아챘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서요. 8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이 그 순간 쓰였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을 때 군인이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수배 정보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평양에서 벗어난 뒤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가족과 합류하는데 또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딸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 동안 놓지 않았어요. 딸이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숨 막혀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물로 이어졌어요. 우리 세 가족은 그날 밤부터 국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에서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비서실장 출신이 탈북한다는 건 즉각 최우선 수배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분을 숨기면서 움직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날 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딸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아빠가 데려다 줄게. 딸은 제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처음 며칠 동안 정말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는데 귀에서는 계속 그 소리들이 들렸어요.
회의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복도에서 출두 명령이 내려지던 소리, 그리고 딸이 제 등에서 아빠 숨 막혀요 하던 거목 소리. 딸은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친구가 생겼고 한 달이 지나자 한국말이 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국무위원회 비서실장으로서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신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지금 사실상 쿠데타 이후 상태입니다. 제가 탈출하기 전 목격했던 그 쿠데타 시도가 외부적으로는 진압됐을 거예요. 그런데 진압됐다고 해서 그 원인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군부와 당 핵심부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무리한 숙청으로 인해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양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불씨가 생기면 그게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법이니까요. 둘째, 백두혈통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균열이 갔습니다. 김여정의 권력이 약화되고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강행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 배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권력 집단도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셋째, 평양의 민심은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배급이 흔들리고 군이 흔들리고 간부들이 도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장마당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그 체제를 버텨온 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분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탈출하기 전까지 목격했던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양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장부에서요. 저는 한국에서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딸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요. 그리고 그 도시가 자유로운 곳이 됐을 때 제가 8년 동안 일했던 그 건물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건물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딸한테 직접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이 흔들리고 배급이 무너지고 가족이 서로를 배신합니다. 쿠데타 계획서에는 신변 처리 항목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 모든 것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평양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